지금 이곳 다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TV 광주지역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9주년 광주민주항쟁 특별 생방송 스튜디오가 있는 이곳은 5.18 민주광장입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오늘 특별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2부 순서의 두 번째 손님입니다. 아마 지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 다닐 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또 90년대까지도 사실 우리에게는 항쟁이 아니라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반란으로 지칭되는 그 사건, 어느덧 사건 발생 7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사건,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5.18 민주항쟁의 전야제 날 그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우리 주철희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철희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차가 좀 막혔습니다. 원래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여의치 않아 갖고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타셨을지 생각해 보면 녹화 방송 아닌데 생방송에 사고 나면 크던 작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2시인 줄 알았는데 1시 반 첫 손님이란 걸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그 군대를 다시 가는 꿈보다는 수업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헤매고 막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악몽을 많이 꾸는데 이 생방송 넣는 건 정말 최고의 악몽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신 만큼 저희한테 해주실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도 89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많이 놀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시각이 정말 이렇게 틀렸구나, 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순 사건이 무엇인지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20대 또 30대까지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10월 지금으로부터 만 71년 전 그때 여수 순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여순 사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광주 5.18도 지금 법적 용어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이게 민주화의 운동이 아니었고 당시 부당한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막는 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항쟁이라고 해서 지금 민중항쟁이라 이렇게 더 명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마찬가지 여순도 여순 사건이라는 것은 역사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역사의 용어에서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순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한다면 우선 저는 용어에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쳤던 세게 여순 항쟁이라 했기 때문에 저는 여순 항쟁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걸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적으로 여순 항쟁 그러면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했던 제14연대 군인들이 출동 명령을 받습니다. 제주도로 출동해라. 근데 이 출동 명령을 거부합니다. 즉 그러니까 군인이 출동을 명령을 거부했다 해서 지금까지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과연 군인들은 출동을 명령 거부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왜라는 질문은 하지 않고 군인은 항상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 전제로만 가지고 반란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 14연대 군인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제주도민 30만을 학살이란 명령입니다. 1980년 5월 제11공수와 제7공수에게 떨어진 명령이 광주 시민을 학살이란 명령인 것처럼 1948년 10월 제14연대 군인들에게 하달된 명령은 제주도민 30만을 전부 학살하고 제주도를 확보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군인의 사명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사명으로 한다. 그러면 자국의 국민을 학살이란 명령이 국군의 사명인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14연대 군인들은 명확하게 국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밝히면서 제주도민 30만을 학살이란 명령은 부당하다. 잘못된 명령이다. 네. 그래서 그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 미군정에서부터 이승만 정권 들어온 과정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민중들이 여기에 합세하면서 항쟁으로서의 확산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봉기로 시작해서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의 민중들이 합세하면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항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압군들이 들어와서 10월 27일, 즉 9일 만에 여수가 진압되면서 국가가 일명 부역자란 이름하에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하죠. 예, 예. 그 민간인 색출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숫자가 현재까지 밝혀진 숫자가 11,131명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어이구. 네, 이것은 근데 전체 희생자의 아마 한 3분의 2 수준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이 1949년 10월 기준이거든요. 그럼 10월 이후에도 꾸준하게 학살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숫자만 해서도 11,131명이 국가에 의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학살된 사건입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속에서 저는 이제 당연히 우리 박사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여순 항쟁, 학생운동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 용어를 썼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언론이 쓰고 있는 그 공식적 표현은 여순 사건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 먼저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는 것과 현재 상태의 법적인 평가, 이 부분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좀 저도 한번 몰라서 그런데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항쟁이 공식적으로 자리가 이렇게 좀 자리 잡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논란이 좀 현재 있는 상태인가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역사에서 어떤 용어를 꼭 공식적 용어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그럼 5.18도 5.18 민중항쟁이라 그러면 되지 않고 국가가 이미 법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죠. 5.18 민주화운동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행사를 보든가 강주 시민들은 민중항쟁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역사의 용어는 공식적인 것이 없다. 5.18 민주화운동도 역사의 용어가 아니라 법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다 됐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제가 현재 상태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보통 그 공식적이란 역사 용어는 어디에서 표현되는 거냐면 국사 교과서에 그 편수 용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공식적인 용어라고 이제 보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좀 한번. 그러면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정확하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11구는 또 뭡니까? 10월 19일 날 발생했다. 10월 19일. 그렇게 지금 현재가 그런 표현이 현재 이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수 용어라는 것은 국가가 그 역사 교육을 하는데 편의상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역사는 스스로의 관점, 자기 스스로들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의 이제 이야기, 용어들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명경관님 여수 순천 항쟁에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 주철이 박사님 듣기에 좀 민망한 말씀일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꽃미남 주철이 박사님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그건 진짜 민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그건 쓰셨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도 요 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이 여순 그 항쟁에 대해서 역사 정리, 이게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논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역사적 평가 어떤 식으로 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노력이나 흐름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 역사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은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몽테스키가 쓴 법의 정신에 보면 법은 역사로 밝혀져야 되고 역사는 법으로 밝혀져야 된다. 지금 이제 법과 역사라는 게 병행해 가면서 그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직 이제 법적인 평가는 아직까지 뭐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좀 안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평가는 역사학자들이 천천히 지금 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순항쟁이 왜 발발했는가. 그럼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사건의 성격의 원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를 놓고 이제 우리가 성격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연대 군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당시에 상황들이 민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는 항쟁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최근 작년부터서 한국 현대사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쟁이라는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여수 순천 지역에 뜻있는 시민분들도 적극적으로 이 바로 세우기, 진상을 바로 잡고 이런 거에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각 우리 지역들의 유족회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뭐 각 단체도 또 있고요. 특히 이제 유족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죠. 특히 혹시 최근에 이제 언론에 좀 많이 보도되었는데 여순 사건이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재심을 신청하신 분이 유족 한 분이시거든요. 4월 30일. 예, 4월 29일 날 여수에서 순천에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다음 날 봐갖고 4월 30일 이렇게 각 개개인 그날 재판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론이 난 건지 좀. 첫 재판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 사건은 국가가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다. 라고 해서 재심을 인정을 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재심이 이번에는 열렸고 그 재심 첫 번째 재판에서는 준비 기일 정도로 이제 뭐 판사 하고 싶은 말, 변호사 하고 싶은 말, 검사 하고 싶은 말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날 혹시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으로 뭐 말씀을 하셨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을 명명백백하게 판결해 주라. 국가가 불법적으로 저질렀다면 그 불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당연히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그 여수 출신이세요, 우리 박사님께서. 박사님께서 이 여순항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게 아무래도 꽤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20년도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또 피해자 유족분들도 또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연들 중에 혹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여순 항쟁 당시에 그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살아온 그분들의 사연 중에 특히 기억이 나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여순항쟁으로 피해가 11,131명이라고 했습니다. 11,000.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연 하나하나가 애처롭지 않은 사연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래서 특정 어떤 분의 사연보다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여순항쟁 이후에 우리 국가가 만들었던 빨갱이라는 프레임, 그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도 많았고 또 그 유족들의 삶이 참나 고단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재심 대책에 재심을 신청하셨던 분도 아버님이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서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보니까 남편, 시아버지도 여순항쟁 때 여수시 공무원이었는데 체포되어서 군법에 의해 회부되었다가 무기징역을 받고 대구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6.25 전쟁 과정에서 학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분은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름 하에 연좌제로 그 연좌제로 세상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세상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11,131명의 모든 유족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정도의 그 빨갱이 연좌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 역사라고 보면 될 것이지 않는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억울한 죽음보다 이 빨갱이 프레임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도가 빨갱이라는 지역이 돼버리는 사건. 그리고 이 빨갱이면 죽여도 되고 죽여야만 되는 사람으로 국가가 취급하면서 그쵸.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원조가 여순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사실은 지금 광화문 일대에서 가짜 뉴스에 현혹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이나 방패 같은 이런 뭐 황당무계한 그 시위 도구를 보면 거기에 써 있는 문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참으로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망발들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도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집단 학살의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예. 바로 금정굴 사건. 예. 그 고양시에서 당시에 6.25 전쟁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이 서울을 수도할 테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라. 그리고 자기는 대구로 도망갔다가 대전으로 가갖고 대전에서 대구로 했죠. 부산으로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듣고 피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9.28 수복이 되고 난 후에 피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부역자로 간주해갖고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들을 수직 광도 갱에다가 떨어뜨려서 생매장을 하고 죽였는데요. 그런 비참하고 끔찍하고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돼갖고 예, 부모를 빨갱이로 몰려서 억울하게 집단학살, 제노사이트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남은 가족들은 또 고아가 되고 또 고통을 받고, 그런데 그 사건이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예, 그 명예회복 권고도 받고 모두 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정도 수준. 예, 국가공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때 당시에 학살을 했던 이른바 고양시의 태극단이라고 하는 그냥 깡패 집단이었던 거예요. 무슨 군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서북청년단처럼 자기네들이 무리지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그 죽인 피해자의 부인을 겁탈하고 강간하고 재산은 뺏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빨갱이고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박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명예회복의 과정이 언제나 어느 정도 시점에나 해결될 수 있을까 또 한편 우려되고 걱정되는데, 어떨까요? 앞으로 이 과정 얼마나 걸릴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시는지. 이게 이제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스스로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실 규명이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들이 그 역사를 명확하게 아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그 고향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들을 국가는 뭐라 말하냐, 빨갱이에서 죽였다 그러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 빨갱이에서 죽였던 게 아니라 죽여놓고 빨갱이라 그런 거였죠. 죽여놓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 국가는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이라 이름하에 안보를 강조하면서 항상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빨갱이 프레임 속에서 죽여도 되는 사람, 죽여야만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일반 민중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우선 한국전쟁 전에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이 100만이 넘습니다.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제주 4.3, 그 다음에 여순항쟁, 5.18 모든 이런 문제들을 국가폭력이라는 부분들의 관점에서 좀 역사를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먼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진실규명은 국가가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들이 그 진실규명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학입니다. 동학. 아, 동학이요? 동학이 법이 없어도 우리는 동학혁명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동학이라는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다 보니까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동학혁명 특별법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들이 그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국가는 자연스럽게 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 제가 이 책, 예.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예. 이 방송을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 천막에서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신데 모든 분들이 다 정의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그렇게 전념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건 없지만 진짜 부끄러워할 게 있다면 뭐냐면 정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조차도 아낀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의 성의는 이런 좋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 만들어낸 책, 이 책을 한 권씩 사주셔서 읽어주시고 또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선물로 주고 이러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하세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을 살 수가 없다고. 책은 읽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는 겁니다. 예, 책은 사서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는 건데 이렇게 샀다가 누구 친구분이나 자녀분이나 선물 줄게 생일날인데 마땅히 없다. 그러면 널 위해 이 책을 사놨단다 하면서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함께 문화적인 그 인증도 받으시는 그런 건데 이 책을 보니까 여러 책을 내셨어요. 우리 박사님께서. 아, 예. 예, 이 책 중에 제목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북랩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내신 불량 국민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제목 특이해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국가는 죽여놓고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는 사람들을 양민이라고 칭합니다. 아하. 양민. 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만들어낸 양민이란 단어는 이승만 정부나 국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냐. 네. 그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했던 것들이죠. 예, 예. 즉 불량국민에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불량국민이 뭔가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우선 양민이란 단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고 이 양민이란 단어가 과연 올바른 단어인가를 좀 판단하면서 우리가 양민과 불량국민의 차이가 뭔가를 좀 구별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량국민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많이 나갔습니까? 아, 예, 많이 나갔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여태까지 저자에게 책 많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많이 나갔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두 번째 봤습니다. 아, 예. 한 사람은 저고 한 사람은 박사님입니다. 근데 정말 어렵게 이런 내용으로 책을 만들고 쓰고 하셔서 제가 사실은 전 인권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예. 박사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외람되지만 인권만 고심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의문사 부분, 제아인사 장준하 선생이나 군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의 억울한 의문점 뭐 이런 걸 호소하거나 억울하게 감옥을 갔거나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거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제가 관심이 있는 인권 분야에 보다 더 억울한 사람을 해결해주고 규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큰 깨달음, 사회적인 깨달음을 얻은 게 2000년 1월 1일 날 한겨레 신문을 보고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겨레 신문에 2000년 1월 1일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서 2000년대에 다가올 환경 문제 이거를 고발한다는 퍼포먼스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월 1일 그 겨울에 한강에 당시만 해도 한강물이 깨끗했던 거죠. 지금은 얼지도 않는데 그때만 해도 19년 전만 해도 한강이 얼었는데 그걸 깨고 그 한강물로 뛰어드는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고 야, 나 말고 내가 신경 안 쓰는 동안에 누군가는 환경을 갖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이런 데서 사는구나 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주철이 박사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어렵고 힘든 또 고통받고 소외받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사실은 억울한 사람들의 정말 힘든 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들어주는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 거 어떻게 근데 사실 듣는 분도 힘든데 어떠셨어요? 지난 20년 이 일 해오시면서 개인적으로. 그 아까 유족들의 뭐 사연을 말씀하시라고 했지만 실제 이 유족들 증언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고 그분도 고통이고 듣는 사람도 실은 고통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학을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를 국가주의와 반공주의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그럼 이걸 좀 더 탈피하는 역사, 즉 사람의 역사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여순항쟁 같이 국가의 어떤 집단적 잘못된 군사 문화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분들을 바로잡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는 군사 문화가 각 직장에까지 전부 다 쌓여져 있거든요. 네, 예. 직장에마저도 잘못되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부분들은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군사 문화로 인해서 병영 문화로 인해서 우리는 위 상관이 말하는 건 항상 따라야 된다라는 문화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고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14연대 군인들의 행위를 제가 정당화시킨 이유가 엄연히 우리는 항상 법치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치주의 핵심은 헌법이거든요. 헌법에 국군의 사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명에 부합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이라고 족쇄를 치워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한번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광주라고 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보자. 그럼 1980년 5.18을 진압하기로 왔던 11공수단 군인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군인이고 국민의 군대인지, 아니면 1948년 10월 그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 군인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군인이고 아니면 국민의 군대인지, 어느 것인 게 진짜 국민의 군대인가 우리가 판단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판단 속에서 우리 스스로들이 잘못되거나 불법적인 거나 부당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사회의 저변에 만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채팅판에 채팅창에다 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백현미님이 책은 사야 합니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고요. 명경원님이 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국가 권력에 의한 민중 학살은 꼭 밝혀야 합니다. 다시 학살 당하지 않도록 민중의 학살을 거부한 여수 14연대의 진짜 군인들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악마입니다. 이런 표현을 채팅창에다가 개인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많은 분들 채팅창에다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때때로 말씀 전해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9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고, 89년 대학 입학 전까지는 사실 광주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광주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광주에 가면 데모하고 막 이런다고 막.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야 광주가 어떤 곳이고,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전두환이가 왜 광주에 나쁜 덫을 했는지 그거를 느꼈고, 그 죄책감 때문에 열심히 학생운동을 더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90년 1월에 처음 광주를 왔어요. 그리고 첫날 와갖고 제가 문화적으로 또 하나 놀랬던 게 있습니다. 저는 89년도에 대학 입학한 후에 공부하고 수업하면서 이 학생운동 그 사회과학 도서 공부하면서 이 광주에 와서 망월동 묘역을 얘기하면 다들 저한테 울면서 망월동 묘역이 광주 항쟁 당시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안매장되고 또 안장된 그곳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와서 여쭤보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오히려 저한테 대묻고만 이래가지고 좀 뜻밖이었다 의외였다. 그러다가 어떤 젊은 대학생 같은 사람이 알려줘서, 그래서 그 혼자 그날 밤에 망월동 묘역을 가서 그때 5월의 신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영어교사였던 남편을 마중 나왔던 중에 그만 개헌군 학살자들에게 피살되어 목숨을 잃은 그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 그분을 보고 너무 많이 울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박사님은
뭐 여수 출신이시니까 광주 이 5.18 있고 난 후에 언제 처음 이 광주에 대해서 알게 되셨어요? 84년 아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쉽게 말하면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예. 그리고 84년 대학 다니면서도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광주 중학교 문제는. 때부터 이미 광주에서 그 무고한 시민들이 그러셨군요. 그리고 나서 어느덧 39년이 지났어요. 그런 시점에 이렇게 39년 지나서 중학생이었던 그때 아이 소년이 온다에 동호라 봐야 되겠죠. 그런 분이 이제 그야말로 박사님이 되셔서 39주기 이 광주 민주항쟁의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까도 계속 누차가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광주 5.18도 이제 특별법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역사로서의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아까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는데 광주 정말 5.18의 성격이 무엇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이것이 저는 매듭지어졌다고 보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가는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고 있는데 광주는 민중항쟁이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바로 그 사건의 성격의 문제이거든요. 이게 운동과 항쟁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격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항쟁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당시 지배 권력자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광주 시민들의 항쟁이거든요. 그럼 그 지배 권력자와 부당함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로 오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다. 권력자는 잘못이 없고 민주화라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광주 5.18에 대한 성격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그래서 저는 여기는 민중항쟁이라 써놨지만 저는 광주는 정확하게 5.18 민주항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쟁이라는 것은 역사적 용어입니다. 그 항쟁이라는 속에는 이미 민중이 들어있습니다. 민중이 하는 행동이 항쟁입니다. 그래서 이미 민중이 들어있는 항쟁은 꼭 민중이라 할 필요 없이 광주가 추구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저항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주항쟁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광주도 이것을 광주만이 아닌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 이 광주 5.18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고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이것들을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오셔서 정말 제가 우리 주철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또 다른 저를 보는 느낌이랄까? 정말 이 얘기가 제가 건방진 얘기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게 누군가에게 절규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뵈니까 어떻게 지난 세월을 노력하셨고 또 얼마나 정말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하시는가 그 진정성을 제가 정말 느끼게 돼요. 너무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듣는 분들에게 이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더 들려주십시오. 이제 내일이 5.18 39주년입니다. 전라도가 생긴 지 1001년이 됐는데 전라도는 1000년을 이어오는 역사 속에 딱 하나로 표현한다면 저항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라도가 가져왔던 저항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저항, 즉 민중들의 저항으로서의 싹튼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됐으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조합원분들과 함께 여수 견학 갑시다. 안내 해설은 주철희 박사님께서 해주세요. 10월 19일 여순항쟁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전 국티 회장이시죠 명경관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추로 조합원님 역시 쏙쏙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자신의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그런 소중한 지식을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신 우리 주철희 박사님께 다시 한번 이 주최 측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거듭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차후에 10월 19일 날 여수의 견학 가서 다시 한번 또 뵙고 더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노래 한 곡 듣고요. 마지막 3부 세 번째 손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